이기준님의 말의 품격,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 이 책은 서문을 이기준님의 말에서 본문을 들어가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서문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 몇 해 전 할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며칠째 할아버지의 의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다.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째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쟁여진 단어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훗날 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환자가 숨을 거둘 때 손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입을 벌릴 기력조차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가족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손 좀 잡아줘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날 이후 손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다. 나는 틈틈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손길과 언어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운 혀를 빼들어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호수처럼 쏟아내며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병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언어의 힘도 예외는 아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나는 명쾌히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물음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그리 단순할 리 없고 시시할 리 없다. 말은 쉽게 분석하거나 함부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는 글을 쓰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엄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물은 형제가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한가지다. 마음은 말을 담는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의 품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나만의 추치, 내가 지닌 고유의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다. 말의 품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덮은 뒤 때로는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어주기를. 이기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2000 득십.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챕터 1. 존중.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나는 밤늦은 시간 홍대 근처 복수정류장에서 어느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벅껌벅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 고민하는 듯했다. 남자는 슬며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의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핑계를.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챕터 2.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온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은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이순신 장군은 죄승지영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온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다라기보다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죄승지영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깃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한자를 파자해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인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뤄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 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우린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아 삼은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귀 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 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으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온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 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 구석에 작은 온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